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밀민사법 완전 정복으로 20분 동안 읽기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교과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다른 것을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 밴드 찾아보시면은 신탁법 등 활용연구회다라고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에 보면은 그 민법 도해의 집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밴드 검색을 하셔가지고 신탁법 등 활용연구회 그 앞에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그 제가 올린 것 중에서 요 민법 도해의 집 이걸 올려놨습니다. 필기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학원 수업을 하면서 칠판에 필기한 거 그것을 수강생분이 내 수업 칠판 필기한 거 그걸 받아서 다시 워드 작업을 해서 책자로 만드는 건데 지금 그 밴드에 올려서 다 다운받아서 보도록 해놨습니다. 저게 기간이 지나면은 또 다운도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럼 또 다시 올리기도 할 텐데 필요하신 분들은 노트 보신다 생각을 하시고 다운을 받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설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비영리적이어야 된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반드시 공익일 필요는 없고 주된 것이 비영리적이면 된다는 거. 여기서 비영리적이다라는 것은 상법상 주식회사와 같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는 비영리법인이겠죠. 학교는 비영리법인일 것이고, 그다음 일종의 공익법인도 될 수 있는데, 그 주된 목적이 영리가 아니라는 것이지. 물론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료도 면제되고 하지만 학교 비영리 법인이어도 수업료 내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수업료 받은 걸 가지고 지분으로 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직원들 학교 법인의 직원들이라면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월급 받고 하죠. 일단 주된 것이 비영리적이어야 된다는 거. 일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행위로서 일단 정관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 내부 규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관의 성질이 계약이냐 또는 내부 규정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지만 그 정관은 내부 규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법인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자치규범인 정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설립할 때는 정관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는 필요적 기사항,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법인의 명칭,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사단법인일 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원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설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는 그 정관은 무효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내부 필요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 저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다른 것들을 규정해 넣을 수 있다라는 거. 필요적 기재사항이든 임의적 기재사항이든 기재가
되면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성질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합동행위라고 봅니다. 합동행위, 계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립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설립 중인 법인, 정관의 작성에 의해서 성립한 사단법인의 실체를 설립 중의 법인이라고 한다. 완전히 법인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고 사단으로 실체를 갖춘 그런 때를 설립 중인 법인이다 라고 하고, 그 법적 성질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본다는 거. 권리 능력 없는 법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권리 능력을 가지는 법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유라는 소유 형태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설립 중의 법인은 후에 성립할 법인과 동일체로서 설립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설립과 더불어 당연히 성립 후의 법인의 행위로 된다는 것. 다만 판례는 설립 중의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설립 후 법인이 책임을 지는 법인은 그 법인의 설립 자체를 위한 행위에 한정시킨다라는 것. 따라서 여기서 사기 등이 자행될 수 있습니다. 사적거래에서.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2개 이상의 주무관청과 관계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모두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닷설. 여기서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라는 거. 자유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법인으로서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등기까지 있어야 법인으로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법인의 실체를 갖추었지만 설립 등기하기 전 단계에 있는 거, 그것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된다는 것. 다음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목적은 영리적인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앞에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설립행위,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의 모임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 출연 행위,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행위를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관의 작성, 재단법인도 일단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여기까지는 사단법인하고 똑같습니다.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근데 사단법인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원의 득실이 있었는데 재단법인에는 일단 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가 있다면은 그것을 기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재단의 경우에는 타율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은 자율법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재단법인을 타율법인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타인이 재산을 출연을 했고 그 출연된 목적에 따른 법인이 설립되어서 그 법인의 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립자가 정관의 작성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에는 법인 설립이 일단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민법은 설립자가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나머지 사항을 정하여 정관을 보충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
다음에 재산법인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에 관한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법인에서 중요한 이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되는데 출연 재산의 종류는 일단 제한이 없고, 이때 출연의 방식과 관련해서 출연행위는 무상행위로 정려나 유전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데, 생존행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리에 관한 규정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정과 정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출연 행위 자체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재산을 출연했을 때 그 출연재산 귀속이 어느 때에 되는가에 대해서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라고 돼 있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8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8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물권법에 가면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87조에 가면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단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 출연 행위는 법률 행위이기는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법률 행위이기는 하다라고 했다면 186조에 따라서 처리한다면 등기가 있어야 법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187조에 의하면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일단 효력이 발생한다. 단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출연 행위를 법률 행위라는 거에 강점을 주면은 186조가 적용되어서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될 것인데, 48조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그 법률이 규정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186조 적용설, 187조 적용설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자기들끼리는 등기 없이도, 일단 부동산 이전 등기 없이도 법인에게 재산이 귀속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까지 있어야 법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그 사단법인과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 그 법인의 능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법인도 사람으로서 권리 주체, 권리 능력을 가지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가진다.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당할 수 있고, 당연하겠죠. 법률의 규정에서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법률로 제한될 수도 있고, 상법 쪽에 가면은 상법 쪽에 있는 해산은 영리법인이고 상법의 적용을 받지만 법인은 맞습니다. 해산은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유한 책임 사원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는 거.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가진다라는 것.
다음에 자연인과 비교했을 때 성질에 따른 제한이 있겠죠. 자연인만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있겠죠. 생명권, 뭐 친족권 이런 것들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냥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연인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이렇게 따져봤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을 가진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 행위 능력과 관련돼서 법인 의제설, 뭐 법인 실제설 논의가 약간이 있고 행위의 담당자 해놨는데 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든 비영리 재단법인이든 법인 스스로 법인 자체가 행위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법인의 행위를 하는 자 대표기관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뭐 대표기관, 이사, 임시이사, 청산인,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대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대리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능력의 범위,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 대표권 남용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기관이 외형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대표권 범위 내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표로서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됩니다.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107조 1항 단서의 취지를 유추 적용하여 그 효과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것. 대표권 남용 이론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거는 대리권 남용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거기 가서 좀 더 조금 더 깊게 공부합니다. 일단 단순히 행위 능력이 있을 때는 법률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법인도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나? 법인도 불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불법 행위를 하면은 법인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민법 35조에서 일단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기관이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할 때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된다. 직접 법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표기관이 아닌 자가 했다면 민법 756조에 있는 사용자 책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불법행위 요건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있을 것. 법인의 대표기관의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판례는 여기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에 당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대표권 없는 이사, 사원총회와 지배인, 감사, 그 다음에 특정한 법률 행위를 하는 임의 대리인 이런 대표기관 아닌 자가 했을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아니고 사용자 책임의 문제가 될 뿐이라는 것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때 이 직무에 관하여 행위의 외형상 그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하면 된다. 뭐 그 정도 외형상 결연성이 있으면 된다. 이걸 외형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때 무효가 되었을 때 상대방은 법인에 대하여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고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다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 다음에 판례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나
예외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때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는 채권법 강론 쪽에 일반 불법행위 거기 가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일단 대표기관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가해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되고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했어야 된다는 거. 이러한 요건이 구비가 되면은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즉 법인 자신의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행위를 한 이사 그들도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개인으로서. 그래서 이 양자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법인 대표 기관이 한 행위가 직무로 한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는 법인뿐만 아니라 그 대표 기관에 대해서도 부진정 연대 책임을 물어서 일단은 함께 소송상 문제가 되면은 법인과 대표기관을 둘 다를 피고로 넣어서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법인의 재산을 다 빼돌려 가지고 개인의 재산으로 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미 법인 재산도 빼돌리고 개인 재산도 빼돌려 가지고 깡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자 책임져야 될 쪽에서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그 재산을 보존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앞에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는데 강도가 너 그 돈 줄래 안 주고 뭐 죽을래 이러면 그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민법 공부 좀 했다고 강도는 내한테 돈 달라 할 권리가 없던데 이러면 칼 맞는다 했죠. 그래서 뭐 나 죽기 싫으니까 돈 줄게 이러는데 강도가 떨어져 가면서 너 신고하면 죽어 이러면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신고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냥 겁을 먹고요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고 용기를 좀 내가지고 신고를 할 수도 있죠.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그 강도를 체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체포 못할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CCTV 천지에 깔려 있으니까 체포가 되겠죠. 체포가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돈을 가지고 있어야 뭐 형사상으로는 강도죄로 들어가겠지만 민사상으로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래가지고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놈이 이미 다 탕진하고 없으면은 형사적인 책임을 뭐 지게는 할 수는 있어도 민사적으로 보전받지 못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실제 그 행위를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고 그 자들이 수인이면은 그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라는 것. 다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대표기관 아닌 자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적용 범위와 관련된 거 노동조합 이런 것도 이야기가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지엽적인 거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닙니다. 교과서니까 소개를 하고 있고 물론 제 교과서는 그냥 일반적인 법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고 가지만 뭐 판례를 쫙하게 끌어놓은 교과서들 엄청 많죠. 뭐 판례 필요한데 하여튼 법리는 추상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고 판례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는 겁니다. 추상적인 이론을 수술하는데 구체적인 판례를 엮어서 쓰는 게 현재 추세죠.
그리고 판례만 외우면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게 지금 뭐 모든 시험의 추세인데 내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법리를 가르치는 거지 뭐 판례가 있나 없나를 가르치는 게 법공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 했습니다. 뭐 물결이 그리 흘러가고 있는데 뭐 강사 하나가 까불어 봐야 뭐 어떡하겠어요. 판례를 외우는 게 법 공부라면 법 공부시킬 필요 없죠. 컴퓨터가 훨씬 기록이 잘 돼 있고 훨씬 많이 외우고 있는데 법인의 기관, 법인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의해서 사무를 처리하고 이를 감독하는 뭐 조직이다. 뭐 그런 뭐 현학적인 거 풀어놓은 거고 법인 기관의 종류 필수기관으로서 사원총회, 물론 사단법인일 때만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일반 회사 직원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원을 구태여 비교한다면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한 사람 말합니다. 그래서 사원총회, 그 다음에 이사가 있고 임의기관으로서 감사가 있다는 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이고 이사는 사무집행기관이고 감사는 감독기관이다라는 거. 이사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모두의 필수 상설기관이라는 것. 이사는 성질상 자연인만이 될 수 있고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이사의 수에 대해서는 1인 이상이면 되고 제한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에 뭐 둘 수도 있겠지만 1인만 있으면 이사회가 없겠죠. 그래서 민법상 법인은 이사는 필수기관이지만 이사회는 임의기관입니다. 직무대행자, 당사자는 이사의 선임 결의 무효 나 직무집행이 부적당하여 이사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가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 뭐 저도 이거 신청해봤습니다. 뭐 종중이 법인 설립 등기를 했으면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중은 법인 설립 등기는 까지는 안 가죠.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법인이 됩니다. 권리 능력 없는 법인이어도 종장, 뭐 회장은 있겠죠. 그 회장, 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해봤습니다. 할 때는 이거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과 동시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두 개입니다. 이거는 행해지면은. 그다음에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에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사의 임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해임, 퇴임,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 다만 종전 직무를 구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구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수행권이 인정된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이사의 성명, 주소, 등기 사안이라는 거. 직무 권한, 대외적 대표겠죠. 대표 방법. 대리와 관련돼서 내가 어느 법인의 이사다. 그래서 대표 행위를 하게 되겠죠. 대표권 제한, 정관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고
정관에서 제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총회에서 제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인권과 관련돼서 제한과 관련되는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과 이상 개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대표권이 없다라는 거, 이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라는 거. 대내적 권한 업무 집행 살짝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위임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앞에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 본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일어나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살짝 비교를 해놨고, 그 다음에 대표와 대리를 구별을 해놨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사원총회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합니다. 가능하면은 일요일 저녁,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에 촬영을 할까 합니다. 예, 오늘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